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예, 오늘은 2025년 7월 2일 수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밤 9시 8분입니다. 예, 저는 오늘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 울산에서 포항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아까 몇 시에 왔냐, 한 4시? 4시 정도에 집에 들어왔다가 전기하냐고 들어놓아서 좀 쉬다가 오늘도 수영을 다녀왔습니다. 예. 수영장 가서 2시간 정도 수영을 하고 겉털이 수영을 하고, 사실은 수영이 아니고 그냥 걷다 왔어요. 물 안에서 물장구도 좀 치고. 오늘은 아침부터 날씨가 더워가지고 오늘은 꼭 수영장 가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이 없으면 그냥 아침에 물건 실어놨던 거 내리고 바로 와서 수영장이나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나가니까 또 일이 있어서 일 좀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수영이 힘들지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힘들지가 않고 시원하고 여름인데, 오늘은 이 귀마개를 안 가져가서 뭐 잠수를 하거나 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귀마개 없으면 귀에 물 들어가면 저는 아주 쥐약이거든요. 중이염이 심해서 지금 평상시에도 면봉으로 이렇게 닦아보면 고름이 나옵니다.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그 귀에 물 들어가는 그 느낌과 아픔, 그게 너무 안 좋아서 수영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제 방법이 없습니다. 살이 이렇게 쪄나가지고 수영 외에는 다른 걸 하기에는 다른 운동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으로 살을 좀 빼고 체력을 기른 다음에 헬스를 좀 하든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 지금 이 처량한 신세, 누굴 탓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만들었죠. 자, 오늘 그래서 내일은 요 가까운 경산으로 갈 건데요. 아침에 6시 정도에 일어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잠도 잘 올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자기 전에 책 조금이라도 읽고 자자 싶어가지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금만 읽고 자도 괜찮죠 뭐. 아예 안 읽는 것보다 낫죠. 자, 요번 시간도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붙잡지 않는 삶, 생각과 감정 넘어 존재에 닿는 안내서, 에크하르트 톨레, 번역은 루카, 역근이가 서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진은 한국 사람인가요? 이 에크하르트 톨레가 저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냥 이름만 한번 스쳐가듯 들었던 것 같은데, 에크하르트 톨레 책이 뭐 이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뒤에는 또 영어로 원문도 실려 있고요. 영어 공부하기 좋겠네요. 이 책은 루카 번역인데, 루카가 AI, 생성형 AI랍니다. AI가 번역한 걸 서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다듬었다고 해요. 이 책은 저희 동창이신 고정숙 보살님께서 강력 추천을 하시는 바람에 사서 보겠다고 제가 약속을 해서 새 책으로 샀습니다. 새 책으로. 책값도 비싸요. 19,800원. 예. 새 책 샀으니까 빨리 읽어봐야겠죠. 예.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평가가 아주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 이 에카르트 톨레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에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시켜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칼 세이건의 에필로그 1부에 1부 맞나? 네, 1부의 2장. 오늘 뭐 2장만 읽죠. 2장. 한 장만. 얼마 안 됩니다. 2장 페르시아 체스판. 앞에 전문입니다. 수학보다 간단하고 보편적인 언어가 또 있을까? 수학은 실수와 혼동이 가장 적은 언어로서 만물의 일정한 관계를 표현하기에 가장 훌륭한 언어이다. 그것은 인생의 무상함과 감각의 불완전함을 보완하기 위해 생겨난 인간의 특별한 정신 능력이다. 조셉 프리의 열에 관한 분석이론 중 서론 1822년 있습니다. 자, 32쪽 본문. 처음 그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그것은 고대 페르시아에서 생겨났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인도나 중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했으리라. 하여튼 아주 오래전 일이었다. 국왕의 유력한 조언자이자 수상이 새로운 게임을 발명했다. 64개의 붉고 검은 정사각형을 그린 네모판 위에 규정에 따라 말을 움직이는 게임이었다. 가장 중요한 말은 왕이었고 다음은 수상이었다. 이것으로 보아 그 게임은 수상이 발명했음을 다시 한번 짐작할 수 있다. 게임의 목적은 상대편 왕을 사로잡는 것이었다. 따라서 게임의 이름은 페르시아어로 왕을 뜻하는 샤와 죽음을 뜻하는 마트를 합친 샤마트로 결정되었다. 왕에게 죽음을 러시아에서는 지금도 샤크마트라고 부르는데 어렴풋이 러시아 혁명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심지어 영어에서도 그 이름의 여운을 느낄 수 있다. 최후의 수를 체크메이트라고 부르는 것이다. 네, 발음과 철자가 샤크마트, 체크메이트, 샤크마트 비슷하답니다. 물론 이 게임은 체스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체스의 말과 수와 규칙은 크게 발전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수상이라는 말이 없다. 그것은 훨씬 더 막강한 힘을 가진 여왕으로 변형되었다. 왜 페르시아의 국왕이 왕에게 죽음을 이란 게임을 그토록 좋아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그러나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너무 기쁜 나머지 수상에게 훌륭한 발명의 보상으로 무엇을 받고 싶은지 직접 말해보라고 했단다. 수상은 이미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왕에게 자신은 겸손한 사람이니 겸손한 상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이 발명한 장기판의 8줄과 8열을 가리키며 첫 번째 눈에 한 톨의 미라를, 두 번째 눈에 2배의 미라를, 세 번째 눈에 다시 2배의 미라를, 다음 눈에 다시 2배를 놓는 방식으로 각각의 눈을 모두 미랄로 채워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왕은 그렇게 중요한 것을 발명한 대가로 그것은 너무 보잘것없는 요구라며 오히려 그를 질책했다. 그는 금은 보화와 아름다운 무희들과 대궐 같은 집을 하사하려 했다. 그러나 수상은 더욱 머리를 조아리며 그 모두를 거절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얼마 안 되는 밀이었다.
국왕은 내심 그의 겸허함에 탐복하며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러나 왕실의 창고 담당자가 미라를 세기 시작했을 때 왕의 눈앞에는 놀랍고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미랄은 아주 적은 수로 출발했다. 1,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그러나 64번째 눈에 이르자 미랄의 수는 엄청나게 불어났다. 무려 18.5 퀄틸리언, 18.5 곱하기 10의 18승에 이른 것이다. 수상은 섬유질 다이어트를 하던 중이었을까? 18.5 콘틸리언의 미랄이라면 그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 미랄 하나의 크기가 1mm라면 그 밀을 모두 합친 무게는 대략 750억 미터톤. 1미터톤이 1000kg. 750억 톤이라는 얘기네요. 아니지 750. 맞네요. 750억 톤. 국왕의 창고에 저장된 모든 곡식을 훨씬 초과한 양이었을 것이다. 사실 그것은 오늘날 전세계 밀 생산량의 150년치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지 전해오는 이야기는 없다. 왕이 파산을 선고하고 숫자 공부를 게을리했던 자신을 지책하며 왕국을 고스란히 수상에게 넘겨주었는지, 아니면 수상에게 죽음을 이라는 새로운 게임으로 갖가지 고초를 겪었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페르시아 체스판 이야기는 우화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고대 페르시아와 인도 사람들은 수학의 세계를 개척한 훌륭한 탐험가들이었다. 그들은 계속 제곱을 해 나가면 엄청난 숫자들이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체스의 눈이 64개, 8 곱하기 8이니까 가 아니고 100개였다면 페르시아 왕의 빚은 지구의 무게와 동등해졌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전 수를 계속 2배씩 곱해 나가는 수의 배열을 등비수열 내지는 기하급수라고 하고, 그 과정을 지수적 증가 또는 기하급수적 증가라고 한다. 지수는 익숙한 분야든 낯선 분야든 모든 곳에서 우리 앞에 등장한다. 예를 들어 은행의 복리 계산이 그러하다. 가령 미국 독립혁명 직후인 200여 년 전 당신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당신을 위해 10달러를 은행에 맡겼고 여기에 연리 5%의 이자가 붙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그 돈은 10 곱하기 1.05 200승 달러, 즉 20, 100, 1000만, 10만 17만 2925.81달러가 될 것이다. 1.05 곱하기 05의 200승은 단순히 1.05를 200번 곱한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아득한 후손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정도로 세심한 조상은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10달러는 당시로서 큰 돈이었다. 만약 그 할아버지가 이자를 6%로 약정했다면 당신은 1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받게 될 것이다. 7%였다면 750만 달러를 조금 넘으며 고집스럽게 우겨서 10%로 계약했다면 더도 덜도 아닌 19억 달러가 되었을 것이다.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이다. 인플레이션 비율이 1년에 5%라면 1달러는 1년 후에 0.95달러가 되고 2년 후에는 0.95의 제곱은 0.91달러가 된다. 10년 후에는 0.61달러, 20년 후에는 0.37달러가 된다. 인플레이션을 계산하지 않고 매년 고정 금액으로 연금을 받는 정년 퇴직자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곱이 반복되어 지수적 증가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경우가 생물의 번식이다. 먼저 자신의 몸을 둘로 나눠 번식하는 박테리아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잠시 후 두 개로 분열된 딸 세포 박테리아가 다시 분열을 일으킨다. 양분이 충분하고 유해 요소가 없는 환경이라면 박테리아 집단은 지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아주 유리한 환경에서 박테리아는 약 15분마다 제곱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것은 1시간에 4제곱, 하루에 96제곱을 의미한다. 박테리아 한 개체의 무게는 1조분의 1g에 불과하지만 그 박테리아의 무성 생식을 자연 상태로 하루 동안 방치한다면 자손들의 총량은 산 하나의 무게에 이를 것이다. 하루 반을 약간 초과하면 지구 절반의 무게에 달하고 이틀이면 태양보다 무거워질 것이다. 그리고 순식간에 우주는 박테리아 세상이 될 것이다. 이것은 그다지 유쾌한 예상도 아니고 실현 가능성도 없다. 왜 불가능할까? 이런 종류의 기수적 증가는 항상 자연적 방해물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먹을 것이 바닥나기도 하고 서로를 오염시키기도 하며 새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면 몹시 수줍어하면서 생식활동을 피하기도 한다. 지수적 증가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박테리아들은 모든 것을 먹어치우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기 훨씬 이전에 그들은 어떤 장애물에 부딪힌다. 그래프에서처럼 지수곡선은 완만해지기 마련이다. 잠시만요. 물 좀. 더워서 못 살겠어. 저기 가 있어. 이러한 경향은 에이즈와 같은 전염병에서도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바로 지금 전 세계 국가에서 에이즈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지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곱으로 불어나는 주기는 약 1년이다. 즉 에이즈 환자의 수가 전년보다 2배 증가하는 것이다. 에이즈는 이미 엄청난 수의 희생자를 내고 있다. 만약 에이즈의 확산이 지수적으로 계속된다면 전무후무한 재난으로 발전할 것이다. 10년 후에는 환자의 수가 지금의 1000배에 이르고 20년 후에는 100만 배에 이를 것이다. 그러면 현재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의 100만 배라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훌쩍 뛰어넘는 수이다. 매년 제곱으로 증가를 거듭하는 에이즈 앞에 어떤 자연적 장애물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어떤 치료 방법도 발견되지 않아서 계속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지구 위의 모든 인류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에이즈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선천적인 면역 기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 또한 미국 보건복지국의 전염병 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내 환자의 수가 처음 2배에 이른 것은 대부분 일반인들과는 성적으로 단절된 환경에서 에이즈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는 사람들, 특히 동성애자, 혈우병 환자, 정맥 주사를 사용하는 약물 중독자들의 감염 때문이었다고 한다. 만약 에이즈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주사기를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마약 중독자들 대부분이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선천적인 저항력을 가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모두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대개 파트너가 여럿이고 세이프 섹스를 무시한다. 물론 콘돔을 철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오랜 기간 동안 한 명의 파트너만 지속하는 사람들,
그리고 선천적 면역 기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은 예외가 될 것이다. 1980년대 초 이래로 배우자와의 성관계만을 엄격하게 지켜온 이성애자 부부, 세이프 섹스를 신중하게 실천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사기를 돌려쓰지 않는 사람들은 에이즈로부터 근본적으로 격리된 사람들이고 실제로 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가장 큰 위험에 처한 인구 집단의 그래프가 완만해진 다음에 새로운 집단의 그래프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현재 미국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인구 집단은 젊은 연령의 남녀 이성애자들로 추정된다. 그들은 종종 정열에 사로잡힌 나머지 신중함을 잃고 위험한 섹스를 탐닉한다. 그들 중 운이 좋거나 선천적인 면역 기능이 있거나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수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위험 집단이 등장할 것이다. 아마도 다음 세대의 동성애자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전체 인간의 평균 지수 곡선은 완만해질 것이다. 그때 희생자는 전체 인구보다 훨씬 적은 수에 머물 것이다. 그나마 에이즈 희생자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이 될 수 있다. 에이즈 치료제는 이미 개발이 됐죠. 예, 이 책은 뭐 옛날 언제냐 나온 지 오래된 책이라 96년 한 97년 정도에 나왔겠네요. 그렇네요. 97년 그때 그러면 아마 96년 정도의 이야기겠죠. 95, 6년 그때는 뭐 에이즈 치료제가 없었고 지금은 에이즈 치료제가 있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 치료제를 뭐 평생 먹어야 된다는 소리도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참 번거로운 일이 될 것 같아요. 그 의료보험은 되는지 모르겠네요. 에이즈는 여러 경로로 걸립니다. 근데 이게 에이즈가 음모론이 좀 있어요. 이 음모론 치고는 근데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지고 유력한 사람들도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세균이라는 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전 세계로 퍼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랬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전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수는 또한 세계 인구 위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다. 인간이 지구에 출현한 이래로 전 세계 인구는 상당히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다. 출생과 죽음이 거의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어왔다. 과학에서는 이것을 정상 상태라고 말한다. 농업이 발명되면서 상황은 변했다. 페르시아의 수상이 그토록 탐냈던 밀과 같은 곡식을 심고 수확하는 기술이 발명된 이후로 세계 인구는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지수적 증가로 진입하면서 정상 상태를 완전히 벗어났다. 바로 지금 세계 인구가 제곱으로 증가하는 주기는 40년이다. 40년마다 인구가 2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1798년 영국의 성직자 토머스 멜서스는 인구는 지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조만간 식량 증가를 압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하급수적 증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녹색 혁명에 박차를 가해야 할까? 수경 농법을 발전시켜 사막을 푸르게 만들어야 할까? 사실 어떤 방법으로도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 폭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구 밖에 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한다. 오늘 하루 동안 출생자는 사망자를 약 24만 명 초과했다.
하루에 그만큼의 인구가 순수하게 증가하는 것이다. 매일 24만 명의 승객을 우주로 실어보내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지구 궤도상에 혹은 달이나 다른 행성에 아무리 큰 도시를 건설한다 해도 이 엄청난 인구 폭발을 진정시키기는 불가능하다. 행여 지구의 모든 사람이 빛보다 빠른 우주선을 타고 은하계 내의 다른 행성으로 이주할 수 있다면 그런 경우에도 별로 나아질 수는 없다. 천년만 지나면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은하계의 모든 행성은 사람으로 가득 찰 테니까 우리가 스스로 재생산을 줄이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 절대로 지수를 과소평가할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증가 추세로 보아 지구의 인구는 다음의 도표로 표현될 수 있다. 우리는 가파른 지수적 증가 단계에 있는 혹은 막 벗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미국,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인구 증가가 이미 중단된 상태이고 그 밖에 많은 국가들도 곧 그러한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이 국가들은 마침내 정상 상태의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우리는 이 상태를 인구의 제로 성장 가로 열고 GPG라고 부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여전히 막강하다. 인류 공동체의 어느 한 부분이 지수적 재생산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고 있다. 다수의 국가들이 제로 성장 단계에 있다 해도 세계 전체의 인구는 지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인가요? 80억.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인간이 진짜 이 지구를 완전히 정복을 했습니다. 가난과 높은 출산율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혹독한 빈곤이 사라진다면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자본주의 국가든 공산주의 국가든 가톨릭 국가든 이슬람 국가든 서양 국가든 동양 국가든 거의 모든 곳에서 지수적 인구 증가는 완화되거나 중단될 것이다. 이러한 인구 변화를 인구학적 천이라고 부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지구 전역에서 인구학적 천위를 달성해야 한다. 따라서 가난한 나라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단지 인간의 기본 윤리 이상의 문제이다. 그것은 부유한 국가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빈곤 퇴치는 세계 인구 위기의 중대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이렇게 기쁜 뜻이 인구학적 천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예외를 볼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이면서 출산율 또한 높은 경우가 있다. 여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피임법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거나 여성이 정치 권력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높은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인구는 약 60억이다. 만약 지금 같은 속도로 증가한다면 40년 후에는 120억, 80년 후에는 240억, 120년 후에는 480억... 그러나 지구가 그렇게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으리라 믿기는 힘들다. 지수적 증가의 막강한 위력을 감안하면 세계 도처의 빈곤을 바로 지금 퇴치하는 것이 훨씬 값싸고 인간적이다. 몇십 년 후에 아무리 좋은 해결책이 등장한다 해도 지수적 증가 앞에서는 무기력하기만 할 것이다. 우리는 인구학적 천위를 달성하여
지수곡선을 수평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고통스러운 빈곤을 퇴치해야 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산화제한법을 널리 보급해야 하고 여성을 정치 권력의 주요 부분에 그리고 행정, 입법, 사법, 군사 분야 그리고 여론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육 분야에 참여시켜야 한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래도 인구학적 천인은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우리가 전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전쟁이나 뭐 전염병 등의 그런 폭력적인 방식이겠죠. 불행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 세계 종교 공부하면서 앞으로 인구 증가율로 봤을 때 세계 최다 종교는 이슬람이 될 것이라고. 그만큼 이슬람 저쪽 중동 저쪽 지역이 인구 증가가 가파르고 또 이슬람 교인들이 가파르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빈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얼마 전에 팩트플리스 에 대한 책에 대한 팩트플리스 책에 대한 오늘이었나 어제였나 아무튼 봤는데 이란의 출생률이 미국의 출생률보다 낮더라고요. 1.6명 미국이 1.9명 이란이 1.6명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슬람의 난민들이 이제 빈곤과 가난으로 인해서 많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빈곤 퇴치가 참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헝가리 태생의 망명 과학자 레오 실라드가 최초로 핵분열을 생각해낸 것은 1933년 가을일 런던에서였다. 당시 그는 원자핵 속에 숨어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과연 인간의 조작으로 방출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이었다. 만약 중성자가 원자핵을 향해 발사된다면 어떻게 될까? 중성자는 전하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핵 속의 양성자와 정기적 반발을 일으키지 않고 핵과 직접 충돌할 것이다. 사우스햄턴 로의 어느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던 그에게 갑자기 반짝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하나의 전자와 충돌하면 두 개의 전자를 방출하는 어떤 물질, 어떤 화학원소가 존재하지 않을까? 그 전자들은 더 많은 전자를 방출시킬 것이고 생각이 여기에 미치는 순간 실라드의 머릿속에는 갑자기 연쇄반응의 그림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전자가 엄청난 숫자로 증가하고 원자가 사방으로 폭발을 일으키는 모습이었다. 그날 밤 실라드는 스트랜드 팰리스 호텔의 작은 방에 틀어박혀 무엇인가를 열심히 계산했다. 그런 물질이 몇 파운드만 있다면 그리고 그 물질을 조작해서 핵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면 작은 도시 하나를 1년 동안 가동시킬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것이다. 혹은 그 에너지가 순식간에 방출된다면 이번에는 그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것이 그가 계산해낸 결과였다. 후에 미국으로 이주한 실라드는 모든 화학원소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전자와 충돌했을 때 그 전자의 수보다 더 많은 전자를 방출하는 원소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어떤 원소인지를 발견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가장 유망한 후보는 우라늄이었다.
실라드는 아인슈타인을 설득했고 아인슈타인은 루즈벨트 대통령을 설득하는 역사적인 편지를 썼다. 원자폭탄을 제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였다. 실라드는 1942년 시카고에서 행해진 최초의 우라늄 연쇄반응 실험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 실험은 사실상 원자폭탄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최초로 고안한 무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데 여생을 바쳤다. 결국 지수의 막강한 위력이 실라드에 의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전자가 하나 딱 들어가면 이 원자 핵에 전자가 들어가면 이게 터지면서 전자가 두 개가 나간다는 거예요. 두 개가 나가면 또 다른 원자에 부딪히면 4개, 8개, 16개 이런 식으로 팍 연쇄 반응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게 핵폭탄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거죠. 왜 전자가 2개가 튀어나오는지. 그건 좀 공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2명의 부모, 4명의 조부모, 8명의 증조부모, 16명의 고조부모가 있다. 한 세대를 거슬러 올라갈 때마다 직계조상의 수는 2배로 늘어난다. 페르시아의 체스판의 경우와 아주 흡사하다. 가령 한 세대를 25년으로 볼 때 64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64 곱하기 25는 1600년 전이 된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직전이다. 따라서 현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기 400년에 약 18.5 콘틸리언의 조상들을 가지고 있던 셈이다. 반개 친족을 따진다면 더욱 엄청난 수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든 지금이든 지구의 인구를 훨씬 초과할 뿐 아니라 이제까지 태어난 모든 인간을 훌쩍 뛰어넘는 숫자이다. 위의 계산은 어딘가 잘못이 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우리는 모든 직계조상을 각기 다른 사람으로 가정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다. 나와 한 명의 조상은 단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경로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한 명의 친척과 복합적으로 여러 번 연결된다. 먼 친척일수록 그 관계는 훨씬 더 복잡하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두 명의 부모가 있죠. 그 부모는 할머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있죠. 그게 또 그 외할머니 진짜 설명이고 그런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각각 부모가 또 있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근데 그러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쫙 이렇게 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와 한 명의 조상은 단지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고 쫙쫙 여러 선으로 걸쳐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사실 좀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뭐랄까 수학적으로는 계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어렵죠. 이야기가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이야기나 어렵죠. 현실로 딱 체감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가 않고.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와 한 명의 조상은 단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경로로 이어지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손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지상에 사는 어떤 두 사람이라도 거슬러 올라가면 공통의 조상을 만나게 된다. 미국 대통령이 새로 선출될 때마다 영국에서는 그 미국 대통령이 영국의 여왕이나 왕과 혈연관계가 있음을 밝혀내곤 했다. 이것은 영어를 사용하는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측면이 있다. 어떤 두 사람이 같은 나라, 같은 문화권 출신이거나 어느 외진 시골의 같은 지역 출신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들의 족보가 잘 보존되어 있다면 공통조상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공통의 조상을 발견하지 못해도 서로의 관계는 명백하다. 지구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어차피 사촌지간이기 때문이다. 지수가 중요성을 발휘하는 또 다른 경우가 있다. 반감기라는 개념이 그것이다. 가령 플루토늄이나 라듐 같은 방사성 어미 원소는 지속적으로 자연 붕괴되면서 보다 안전한 딸 원소로 변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미 원소가 딸 원소로 변한다니. 퍼졌던 게 다시 이렇게 쭉 쪼그라든다는 건가요? 이 붕괴는 제가 이과에 이렇게 약합니다. 이 과학 이런 쪽으로 이렇게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책부터 봐야 됩니다. 이건 그래도 좀 비교적 설명이 그나마 조금 잘 되어 있는데 그래도 어렵습니다. 이 붕괴는 통계적으로 계산된다. 물질의 절반이 붕괴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는 이것을 반감기라고 부른다. 남은 물질의 절반이 붕괴되는 데는 또 한 번의 반감기가 필요하다. 다시 절반이 붕괴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어떤 물질의 반감기가 1년이라면 절반의 원자가 붕괴되는 데는 1년이 걸리고 절반의 절반, 즉 4분의 1이 붕괴되는 데는 2년, 다시 8분의 1이 붕괴되는 데는 3년, 1000분의 1은 10년이 걸린다. 각각의 원소는 각기 다른 반감기를 가진다. 그렇다면 반감기는 왜 중요한 개념일까?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선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한다고 가정해보자. 혹은 핵전쟁이 일어나서 방사선 낙진이 떨어졌다고 가정해보자. 그것은 지수적 붕괴를 시작할 것이다. 그 방식은 페르시아 체스판이 지수적 증가를 보여준 것과 같다. 방사성 붕괴는 연대를 측정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쓰인다. 먼저 하나의 표본에서 방사성 어미물질의 양을 측정한 다음 자연 붕괴로 인해 생성된 딸 원소의 양을 측정하면 그 표본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알 수 있다. 이 방법으로 우리는 이른바 토리노의 성의가 예수의 진짜 수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14세기에 종교적 목적으로 행해진 선의의 날조였다. 신교 측이 공개적으로 비난하자 가톨릭은 그렇게 해명했다. 가로 열고 이거 방사선 동위원소 이렇게 계산법은 총균세에서 나왔죠. 총균세에서 나왔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오래된 생물 화석의 연대가 35억 년 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구의 나이가 46억 살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물론 우주의 나이는 수십억 년이 더 많다.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던가요? 지수를 이해한다면 우주의 수많은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는 셈이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질적으로 한다면 그것을 아주 막연하게
아는 것에 불과하다. 대상을 양쪽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의 크기를 숫자로 이해하여 무수히 존재하는 다른 가능성으로부터 그것을 구별할 줄 안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대상을 깊이 있게 하는 첫걸음이다. 그럴 때 우리는 대상이 가진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제공하는 심과 이해에 접근할 수 있다. 수량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다. 세계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데 가장 필요한 관점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 같은 그냥 타고난 문과생들에게는 되게 그냥 뜨악하게 하는 한마디네요. 진짜. 야. 근데 진짜 확실히 천재 같아요. 천재들이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천재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그걸 해야 하는 저 같은 둔재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괴롭고 아득하고 막 열등감도 느끼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쩔 줄을 모르고 이렇게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책을 뭐 많이 읽어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다방면의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무식을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뭐 무식을 벗어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별로 즐거움이 있죠. 이런 생각을 제가 책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총균세에서 이 방사선 동위원소로 그 연대를 측정하는 것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됐던 것 같은데 벌써 다 까먹었네요. 제가 이렇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총균세 읽으신 분들 궁금하시면 방사선 동위원소 연대법이라는 거는 뭐 이제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면 설명도 요즘에 잘 돼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머리 아파서 더 이상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는데 피곤해요. 졸립고 이제 또 눈이 지금 많이 감겨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데 졸려서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속보이는 변명을 놓으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시가 다 돼가네요. 안녕히 주무십시오.